호텔 1807호 객실에서 지연과 승우가 마주 서 있었다. 승우가 가져온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긴장하지 마. 승우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다.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우의 손이 지연의 허리에 올려지고 지연의 손은 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마치 댄스 학원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승우가 속삭였다. 그때 넌 정말 서툴렀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호텔 객실 안을 음악이 바뀌었다. 좀 더 느린 템포의 곡이었다. 두 사람의 움직임도 더욱 천천히 더욱 가까워졌다. 다음 주에도 여기 올 수 있어? 승우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도진이가 요즘 자꾸 물어봐. 늦게 들어간다고. 조심해야겠네.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도진이라고 합니다. 42살이고 지방에 있는 제조업 공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묵묵히 살아왔어요. 와이프 서지영과는 대학 때 만나 연애 3년, 결혼 17년 차입니다. 아들 하나 있고 올해 중학교에 진학했죠.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빨래 개키고 쓰레기 버리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생각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와이프가 외도할 만큼 내가 부족했던 걸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판단해 주십시오. 모든 일은 지연이가 취미를 갖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우울하다더군요. 나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뭐 배우고 싶은데? 물었더니 사교 댄스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오히려 반겼죠. 지연아, 그럼 좋은 학원 알아봐서 다녀. 저녁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했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첫 달은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일주일에 3번 저녁 7시에 나가서 9시쯤 돌아왔습니다. 가끔 늦게 끝나면 10시에 오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저 즐거워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2달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댄스 학원에 가는 날이면 화장이 점점 짙어졌어요. 평소에는 거의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인데 아이라인에 립스틱까지.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학원 간다며 미니스커트에 굽 높은 구두를 신더군요. 물론 댄스하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물으면 뒤풀이했어. 동작을 더 연습했어. 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도 살짝 났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테이블에 놓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잠금을 걸더군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서 라는 핑계였죠.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문자가 왔길래 휴대폰을 봤는데 바로 뺏어가며 화를 내더군요. 남의 휴대폰을 왜 봐?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아내의 휴대폰을 본 게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지연이는 영문학과였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쳐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지연이는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것이 참 예뻤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 3년 만에 결혼까지 했죠. 제가 지방으로 발령받았을 때도
불평 한 번 없이 따라와 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없이 행복했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생계를 위한 야근,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지연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전까지는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댄스학원 가방을 정리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떨어진 종이를 주워봤어요. 호텔 바우처였습니다. 강남의 유명 호텔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어두고 그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어요.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며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밤을 치새웠죠.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 믿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 호텔 바우처는 분명 무언가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최근 지연이의 변화들.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의 증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제가 퇴근하면 아이와 함께 있던 지연이었는데 이제는 학원 간다며 나가기 바빴죠. 주말에도 특강이 있다며 외출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차를 몰고 나간 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차엔 블랙박스가 있었죠. 혹시 그 영상을 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퇴근 후 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도 최근 한 달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지운 게 분명했죠. 평소 지연이는 차량 정비나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아내를 보며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친구 민석이에게 조심스레 털어놨어요. 야, 혹시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확인해? 민석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도청기 있잖아. 차에 설치하면 되라고 조언했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당시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토청 장치를 주문했어요. 배송 온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차량 대시보드 아래에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이가 오늘 학원 특강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며 나갔어요. 기다렸다가 차에서 토청기를 회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라디오 소리, 그 다음엔 지연이가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지금 출발했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응, 그래. 내가 진짜 오빠 춤선에 반했잖아. 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그 호텔 또 예약했어? 응. 좋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잖아. 지난번처럼 샴페인도 준비해줘.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며 생각했죠.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다 번뜩 떠올랐습니다. 한승호. 제 오랜 친구이자 회사 거래처 대표였어요.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난 적 있어 지연이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아내와 그날 밤 지연이는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그녀에게 무심코 물었어요. 오늘 배운 춤은 뭐야? 지연이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룸바. 왜? 대답했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궁금해서. 춤 배우니까 좋아? 라고 물었죠. 지연이는 웃으며 응, 정말 재밌어. 살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오열했어요. 아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으론 해결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히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한승호는 대학 선배였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고 지금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대표가 된 사람이죠. 몇 년 전 우연히 재회한 후로 가끔 골프도 치고 술자리도 함께 했어요. 지연이와도 여러 번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두 사람이 유독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단지 제 피해의식일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회사 송년회 때도 승우가 와이프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게 생각나요. 당시엔 그저 친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연이도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또 신경 써서 입고 왔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이 잠시 밖에 나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땐 술에 취해 있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의 갑작스러운 댄스 춤이, 늦은 귀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휴대폰 잠금. 모두 한승우와의 불륜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니.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구의 이중 배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하룻밤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제 인생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출근한다며 나왔지만 실은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도진 씨 녹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불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나 영상, CCTV 같은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확실히 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배신과 한승우라는 이름뿐이었죠. 그날 오후 업무 중에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 관련 이야기를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도청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승호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골프 치러 갈까 해서. 전 의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갑시다, 부장님. 역시 지연이와의 호텔 약속이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쓰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더군요. 오늘 학원에서 발표회 준비 연습이 있어. 좀 늦을 거야 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30분 뒤에 차를 몰고 그녀를 뒤쫓았어요. 지연이의 차는 예상대로 댄스 학원이 아닌 강남의 고급 호텔 주차장으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지연이를 지켜봤어요. 15분 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고 그 안에서 한승우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웃더니 나란히 호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이성을 유지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까지. 호텔 프런트에 가서 물었습니다. 한승호 씨 예약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동료인데 방 번호를 잊었거든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한승호님은 1807호 예약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일단 확인만 하고 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으니까요. 다음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호텔에 제 명함을 내밀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 아내와 다른 남자가 불륜 관계로 이 호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CCTV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호텔 측은 협조해 주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영상을 받아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1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 내 아이의 어머니가, 그리고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7시간이 지난 저녁 9시에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오늘 연습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응, 잘 됐어. 곧 발표회가 있거든이라며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핸들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17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아내와 친구의 배신.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아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지연이는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저만 말없이 밥을 먹었죠. 머릿속은 오늘 본 광경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저는 그저 좀 피곤해서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걸 폭로하고 이혼할까? 아니면 아들을 위해 참고 견딜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거짓된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학교에 간 후 모든 것을 밝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학교에 간 후 지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지연아, 요즘 댄스 학원 다니면서 무슨 춤을 배워?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왈츠, 탱고, 룸바. 왜? 지연이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그래.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계속 물었습니다. 탱고가 재밌어. 왜 갑자기 춤에 관심이 생긴 거야? 약간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이와 한승우가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을 더듬었어요. 더 보여줄까? 호텔 엘리베이터 CCTV도 있어. 1807호 객실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그제서야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죠.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우리 가정 지키고 싶어. 한 번? 토청기 들어봤어. 다음 주 그 호텔 또 예약했어? 이런 말도 했더라. 이건 습관이야, 지연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지연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 내일 회사 휴가 냈어. 변호사 만나러 가려고. 이혼하자.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울었지만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의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네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와 내용 증명을 놓아두었어요. 지연이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였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우선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상대방이 제 친구고 거래처 사장이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친구라면 배신감이 더 크니까요. 그리고 회사 거래 관계는 별개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가 모든 걸 풀었나 봅니다.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만나자. 내 인생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한승우의 회사와는 거래 관계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내에서 의아해하는 눈빛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고만 했죠. 그렇게 재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울 차례였어요. 승우는 제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른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직원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침착하게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승우가 말했어요. 도진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연 씨랑 나는. 오해? 이건 오해가 아니야. 직접 봤어. 호텔 CCTV도 다 확보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의 실수였어. 우리가 10년지기 아니냐. 이걸로 모든 걸 망치지 말자. 10년지기? 그래서 내 등 뒤에서 내 아내랑 바람 피웠어? 우정이라는 게 그런 거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우는 태도를 바꿔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도진아, 제발. 이걸 공개하면 내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도 큰 타격을 입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법정에서 만나자. 내 인생을 망가뜨린 만큼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마지막으로 돈을 제안했어요. 금전적으로 보상할게. 원하는 만큼. 그러니 일은 여기서 끝내자.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인생의 가격표를 붙이지 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승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걸 보며 잠시 희열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도 사과로도 회복될 수 없으니까요. 사무실에서 나온 승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그날 저녁 승우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폭수는 차갑게 서서히 이루어져야 했으니까요. 한승우의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내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있었다더군요. 남편의 늦은 귀가, 주말 외출,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회사 회식.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도 결단을 내릴게요. 그날 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이 옳지 않았고 그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승우와의 거래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한승우의 회사와 거래 중단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대표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면 안 되지만 이건 윤리적 문제니까요.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원의 판결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갖추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폭수는 냉철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원의 이혼 조정일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처가 근처 원룸으로 임시 이사를 했어요. 아들에게는 엄마랑 아빠가 좀 쉬어야 해서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13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그것도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조정일 당일 법원 폭도에서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그래도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연이가 다가와 도진아,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할 말은 법정에서 하자. 조정실에 들어가니 조정위원이 양측 입장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연이가 말했어요. 남편이 너무 무관심했어요. 항상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대화가 없었죠.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댄스 학원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만났고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담담하게 증거를 제출했어요. 호텔 CCTV 사진, 도청 녹취, 호텔 영수증. 모든 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일이 많아 대화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외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상대방은 제 친구였습니다. 이중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증거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조정위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화해를 권유했지만 제 입장은 확고했어요. 다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상간자 한승호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어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겨우 받아보니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아, 이러지 마. 우리 오랜 친구 아니냐. 그냥 넘어갈 수 없을까? 내 회사도 어려워지고. 친구, 내가 내 아내랑 그런 짓을 하고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승호의 회사는 저희 회사의 주요 거래처였는데 이 소식이 퍼지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회사 대표까지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한승호 사장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대표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사정을 듣고는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회사 이미지도 있으니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승호의 회사는 저희 회사와의 계약이 끊기게 되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한승호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와 불륜했다. 모두가 그를 피하기 시작했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지연이에게는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아들의 양육권도 제게 주어졌습니다. 지연이는 판결문을 받고 오열했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메말라 있었어요. 단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지연이의 모습은 참으로 처연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 제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다가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늦었어, 지연아. 내가 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7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마주 앉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해야 할 말이 있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함께 살지 않기로 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어른들의 문제야. 엄마, 아빠 모두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그날 밤 아들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된 것이 가장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비록 아프더라도 진실 속에서 자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편을 들어줬고 어떤 이들은 그냥 참고 살지 그랬어?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추구한 것, 그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이혼이 성립되고 몇 주 뒤 법원에서 상간자 소송 판결도 나왔습니다. 한승호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승호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확실해 결과는 뒤집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승호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와의 계약이 끊긴 것을 시작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지니까요. 직원의 가정을 파괴한 기업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사업상 신뢰도 잃었습니다. 결국 승호의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어요. 지연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친정에서도 그녀를 외면했어요.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며 처음엔 저를 비난했지만 증거를 본 후에는 할 말을 잃었죠. 지연이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던지 얼마 후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도진아, 제발. 난 정말 후회해. 승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잠깐의 착각이었을 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책임져. 법원의 결정대로 양육비는 지연이가 매달 지불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몇 번 미납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고통받는 것도 다 내 선택의 결과야. 폭수의 완성은 한승호의 부인에게 불륜 증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승호는 두 번째 위자료 부담까지 지게 되었어요. 가정도 사업도 모두 잃은 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지는 그냥 조용히 일만 하던 사람인데 라며 수군거렸죠. 그래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삶을 망가뜨렸으니 저도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회사도 옮겼고 아들도 새 학교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빨리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떠났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요. 엄마는 다른 선택을 했단다. 우리 가족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 정말 잘 살자. 한 달에 한 번 지연이가 아들을 만나러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나아졌어요. 적어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저와 지연이 사이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의 부모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뿐이었죠. 어느 날 옛 직장 동료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승우가 회사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죠.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감과 동시에 공허함이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는 당당하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신당한 고통을 감수하며 거짓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진실을 그리고 정의를. 그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어요. 새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아들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지만 진실 속에서 사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보다 솔직한 아픔이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들의 새 생활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처음에는 둘이서 살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름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침을 준비하면 아들이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죠. 아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우진이는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겠다며 의젓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꼈어요. 과거의 배신과 아픔은 이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잠든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지연이의 배신, 한승호의 배신, 그리고 제가 취한 복수.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뿐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야. 그리고 그 생각은 묘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타인의 배신으로 무너진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배신을 경험하신다면 복수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순간 이도진이 선택한 냉철한 복수와 정의 실현의 여정이었습니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한 아내 서지영과 친구 한승우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신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정의로운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때로는 용서보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